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주요 공약들을 줄줄이 처리하거나 후퇴시켰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방어막을 치지만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수도 없이 재정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며 표를 요구했던 장본인이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취합니다. 정말 지키려고는 했는데 어렵게 된 것인지 아니면 표부터 긁어보자는 심산이었는지 서로 주장이야 엇갈리겠지만 최소한 문제의 공약들이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치적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희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가장 기여했던 연령대 혹시 분석이 나와 있습니까? 유권자들은 표가 다 1인 1표로 중요하기 때문에 판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보면 박근혜 후보의 당시 득표율을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50대와 60대에서 이제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50대에서 무려 62.5%의 득표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에서는 72.3%의 높은 득표를 보였으니까 50세 이상의 고령층이 박근혜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대립구도가 선명해서요. 공약과 무관하게 특정 정파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이 중요했던 건가요? 일단 대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투표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표율이 50% 초반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당 성향층, 야당 성향층 또는 진보 성향층 또는 보수 성향층 등 그 이념 성향, 정치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 주로 투표에 참가해서 이제 겨루게 되는데요. 대선 같은 경우는 이것이 투표율이 70%를 넘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정치에 좀 무관심했던 분들, 또 무당파 성향을 갖는 분들이 이제 많이 투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분들의 특성이 어떤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실리적으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경우에는 어떤 공약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요인들이 총선과 지방선거 등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의원님. 네. 전화기를 조금만 좀 가깝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지난 대선의 경우 공약이 다른 대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중도층 또는 정치에 대해서 다소 좀 유보적인 생각을 갖던 분들이 참여해서 공약에 더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특별한 어떤 연령층이나 또는 유권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무당파층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실리적 사고를 좀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서에 의해서 투표하는 경향이 낮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그런 이제 공약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았다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통상 40대가 선거의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하는데요. 지난 대선의 경우 결과적으로 50대 그리고 60대가 판세를 좌우했다 볼 수 있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5, 60대 중에서도 특히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60 반쟁 때 20, 30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에게서 단지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나온 것은 아닐 텐데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예, 사실 이제 50대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이제 어떤 민주화를 경험했던 분들도 50대 초반에 많이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50대에서도 연령을 5세 단위로 끊어서 해봤을 경우에는 50대 초반에서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예. 사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와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지난 대선에서의 문재인 후보가 사실 득표 수에 있어서는, 좀 더 얻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0대에서는, 아까 보면은, 득표율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높게 얻었습니다만은, 50대에서 인구수가 2002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2002년 그 16대 대선에서는 50대 인구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9%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50대가 차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19.2%로 20%에 육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 2배 가까이,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것인데, 50대의 연령층이 2002년에 비해서 한 그룹이 더 생겨난 것과 이제 마찬가지였던 것인데요. 네. 이 50대에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50대가 판세를 이제 좌우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50대에서 보면 고령층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20, 30대를 위주로 한 선거 캠페인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복지 수혜 이런 데서 배제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결집도 상당히 높게 이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후보가 이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어떤 충족시키는, 만족시키는 어떤 정책들, 공약들을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50대의 표심을 움직인 그 박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50세 이상의 고령층들 같은 경우 반영할 수 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기초연금, 20만 원 이상, 네. 20만 원 이제 모든, 65세 이상들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있었고, 또, 당시에, 퇴직 연령을, 높이는 그런 이제 공약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세세 하나하나의 공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입장, 그리고 공약들을 모았을 때 유권자한테 어떤, 인식되는 그 차기 정부의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대선 복지 공약들, 여야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 50대 입장에서 유리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실제 그 정책이 어느 쪽에 5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더 유리했다, 더 혜택 폭이 컸다, 이렇게 참 단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큰 차이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그 연령층들이 느끼는 정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야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던 측면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젊은 층에 대한 중시하는 캠페인이 많이 있었다는 게 인식이 가능했었고요.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어쨌든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의 보수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원래부터 받아오던 상황이었고, 네. 실제 바뀐 유권자 인구 구조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었던 상황인지 이런 50세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접근들, 중시하는 캠페인들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어떤 공약 자체, 복지 혜택 자체가 사실 큰 차이가 어쩌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50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측면에서의 이제 그 호감도라든가 어떤 수용성 측면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이 고령층에게는 더 크게 다가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 공약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공약들은 이제 보면은, 그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공약들, 대선 후보 2명의 마음에 드는 공약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는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한국갤럽에서 있었는데요. 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 안정, 또는 중산층 복원, 이런 응답들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 확대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이 먼저다. 이제 이런 실제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과 관련한 문제들, 이 부분이 먼저 나왔고, 어떤 복지 정책이라든가 민생 안정, 이런 부분들은 뒷부분에 이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 어떤 국민 생활과 관련한 공약들에 대한 이제 민감도, 이런 수용도 측면은 박근혜 후보 측이 좀 더 앞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치 불신과 견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어설픈 공약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파기 내지는 후퇴하게 된 당시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제 득표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요. 그렇죠. 공약 자체가 사실은 어떤 유권자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견고하게 이제 표를 확장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는 일단 선거 캠페인에서 상당히 이제 오래된 논란이긴 합니다. 공약이 과연 독자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느냐, 이 문제는 있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약에 민감한 층들 대선에는 많이 참여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복지 공약인데 어떤 시대의 화두, 시대 정신을 얘기할 때 저희가 복지 확대가 지난 대선의 가장 큰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확대의 시대 정신의 화두를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였는데, 당시에는 사실 이 복지 확대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야권, 진보 진영의 이슈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하면서 사실 야권과의 전선의 대립, 이 복지 확대 또는 복지 어떤 축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복지의 전면적 확대와 소극적 확대, 이 과정에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사실 박근혜 후보가 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그 전선이 형성되지 않게 하는데 상당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시대 정신과 맞물려 봤을 때 박근혜 후보가 실제 갖고 있지 않은 보수 진영의 그 화두를 시대 정신을 공약으로 아니면 정책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그 전선을 형성하지 않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표로 연결짓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약의 후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선거 끝나고 나면은 공약이 파기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요. 빌공짜 공약이란 말도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번이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이 그 이유가 큽니다. 일단은 이것이 이제 야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과는 가르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것인데, 사실 그 문제를 박근혜 후보 측에서 흡수하게 되면서 어떤 대립구도가 이제 무력화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어제 야권에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야권의 진보적 성향층의 유권자들, 전통적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킬 수 있는 도구이고, 또 나아가서 현 정권과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앞으로 정치 상황에서 선명한 대립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소재로 이제 다시금 이제 복귀되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이 최근에 이 복지 공약 논란이 더욱더 정치권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의 상황들이 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살펴보면 추석 전에 한국갤럽에서 실시된 것은 67%까지 높게 나왔었는데요. 추석이 끝나고 지난 금요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나왔으니까 이제 무려 7%포인트가 이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이것이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정 논란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후 나오는 조사 결과에서는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하락 요소를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노인층을 대해서지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 연일 이런 사과의 모습들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국민을 설득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낙폭을 최소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사실 이제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도 4대강이 상당히 국민들의 반대를 거셀 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실 4대강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4대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그 국민과의 대화 직후에는 그 어떤 4대강 반대에 대한 여론의 강도, 수용수 자체는 다소가 이제 누그러진 일시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수정이나 어떤 발언의 어떤 번복 이런 거 있을 때는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느냐, 이제 그 모양새를 어떻게 보이느냐가 이제 어떤 불만을 최소화하거나 또 지지율의 낙폭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일정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그런 것들이 지지율의 하락폭을 다소간 낮추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고령층 직접 복지 수혜층의 배제 논란에 드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수 성향이 강하시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 고령층에서의 어떤 국정 지지율의 그 하락폭은 이번 건을 통한다 하더라도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네. 그 외의 층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층에서의 하락폭이 큰데 그것은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평가를 정치적 평가, 정치 성향에 의한 평가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전까지는 민주당 지지층 또는 진보 성향층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건들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른 이제 평가 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 사과와 이런 요소들을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 하락 쪽으로 그렇게 진단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단정하기는 힘든데요. 예. 어떤 정체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겠고 앞으로 이제 상승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국내 이제 내치 측면에서의 정책적 성과를 이제 거둬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의 그 시기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길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본인의 직접 관련된 공약에 대한 이제 수정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국민들이 이제 어떤 냉정한 평가의 단계, 과거 대통령들은 3개월 이쯤에서 충분히 시작됐던 것인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 냉정한 평가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으로 추가 하락 또는 정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하락폭 최소화 여부는 앞으로의 그 국민 설득 이해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공약 후퇴에 대해서 재정 문제를 들었습니다. 네네. 반면에 야당에서는 그 재정 문제는 부자 감세 정책만 철회를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자와 친한 친부자 정권이라서 못하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론이 이런 부분들을 간파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이 부자 감세 어떤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현재에 비해서 증세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름의 이제 논리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정 상황 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와 관련해서 또 세금과 관련해서는 팽팽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아까 또 충돌되는 부분은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또 증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기류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차원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자 감세인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중국세 관련해서의 이제 여론전의 문제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이제 과세가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쨌든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 최고 상위 고소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증세의 문제로 사실은 포장이 되어서 네. 상당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실제 본인과는 무관하지만 세금이 늘어난다는 인식으로 해서 종부세 어떤 그 추진하는 쪽에서 여론을 확대시키지 못한 측면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런 부자 감세 측면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정 부분 또 부자 감세를 철회했을 때는 증세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 서민 중산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어떤 증세의 문제의 공세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국민들이 이런 이제 증세가 내려지는 부분 본인과 직접 상관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합니다만은 예. 실제 정책 과정에서는 그 여론이 그렇게 이제 확대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민주당에 관한 여론의 흐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장애투쟁을 지속하면서도 국회 전면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여론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국회 복귀한다는 이제 이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론조사들이 60% 이상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사실 이런 이제 여론조사는 뭐 묻는 게 사실은 묻으나 마느나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식에 관한 문제이고 가령 학생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 선생님과 문제가 있었는데 학교를 나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도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 당위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이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쟁하라 이제 이런 기류들이 뭐 상식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면에서는 명분을 가지고 뭐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지금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대선 끝나고 아직 민주당이 대중적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지금 보면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 자체가 한 20% 내외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러한 국면에서에도 어떤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그 영호남이 아니라 영충호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호남 인구보다 앞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좀 뭐 실체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분석인가요? 실제 이제 인구로 보면 지금 뭐 지난 5월이었죠. 이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보면 충청권의 인구가 525만 예. 36명이었습니다. 호남권은 524만 9,728명이니까 충청권이 이제 한 400명 정도 더 많게 된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한 10,000명 정도 격차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지는데 추세에 있어서는 이제 호남권은 줄고 있고 충청권은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통계청에서는 2017년 다음 대선이 열리는 것이죠. 그때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약 31만 명 정도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인구에 의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표로 하는 것이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쪽이 상당히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호남이 한국 정치에서 영호남의 한 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이제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네. 물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 인구는 다수가 충청도가 준다 하더라도 내부의 어떤 결집력, 어떤 한 정치 세력에 대한 집중도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그 지지율, 지지 결집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호남 유권자 다수가 이제 인구 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호남 인구가 영남에 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남도 사실은 좀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영남의 인구,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수준이 이제 많죠. 이것이 1,3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예. 그러니까 호남의 2배도 넘는 것이죠. 그래서 영남에서도 인구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긴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서 2040년 됐을 때는 현재보다 7, 80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긴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그 수치 비율에 있어서는 영남이 호남의 2배 이상 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영남이 한국 정치에서 다수적 또는 인구 측면에서의 주류적을 갖는 측면이 당분간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